기장님, 아이 숨이 넘어갑니다. 제발 빨리 좀 내려주세요. 승무원의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던 고도 1만 미터의 하얀 지옥. 루프트한자 보잉 747 여객기의 연료 게이지는 이미 바닥을 쳤고 거대한 쇳덩어리는 칠흑 같은 겨울바다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객실 맨 뒷자리, 마을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쥐고 생애 마지막 심장 수술을 받으러 가던 5살 소년 아미르. 아이의 산소호흡기는 이미 빨간불이 깜빡이며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하네다, 긴급 착륙 요청.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평소 그토록 매뉴얼을 자랑하던 일본은 활주로에 눈이 쌓였다는 비겁한 변명과 함께 통신을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제발. 아이가 죽어간다. 대륙의 자본을 자랑하던 중국 역시 제설 능력이 없다며 활주로에 불을 꺼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하늘에는 갈 곳을 잃은 8대의 대형 여객기가 갇혀 있었습니다. 3,000명의 목숨, 5살 아이의 심장,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영하 50도의 겨울바다로 처박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연료 잔량 7분, 30년 경력의 독일인 기장조차 조종관의 머리를 받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끓어오르는 무전기 너머로 이 미친 상황을 단번에 찢어버리는 기적 같은 주파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장님, 일본도 중국도 전부 도망쳐버린 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활주로를 열고 우리를 부르는 국가를 찾았습니다. 어디야? 당장 말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감히 따라올 수 없다며 비웃던 바로 그 나라, 그 대한민국이 영하 15도의 미친 눈보라를 뚫고 핏빛보다 선명한 두 줄기의 검은 활주로를 닦아낸 채 죽음의 문턱에 선 8대의 여객기를 향해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전원 강화하라. 대한민국이 당신들 모두를 살려낸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한 오만한 강대국들의 비참한 민낯과 단 한 번도 생명을 포기한 적 없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반격. 전 세계 항공업계가 경악한 그날 밤의 벅찬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이래저래 꽉 막힌 일들 때문에 속 많이 답답하셨죠? 지금 댓글창에 우리 건강하자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원한 활명수 챙겨서 안방까지 슝 달려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소속 수석 기장 마르쿠스입니다. 비행 경력 30년. 하늘 위에서 보낸 시간만 2만 시간이 훌쩍 넘는 저는 기계공학의 본고장 독일 미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평생을 매뉴얼과 시스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적 완벽함만을 맹신하며 살아온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항공사의 조종관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그날 밤 뼛속까지 차가운 이성을 자랑하던 제 30년의 비행 철학은 동아시아의 밤하늘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종실의 기상 레이더 화면은 이미 온통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 저하 경고음이 귓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 등 뒤 객실에는 400명이 넘는 승객이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 중에는 5살 소년 아미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3국의 가난한 내전 국가에서 온 아이. 마을 사람들이 피를 팔아모은 구겨진 지폐들을 쥐고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도쿄로 향하던 위급 환자였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압 강화와 극심한 난기류로 아미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생명줄인 휴대용 산소호흡기 잔량이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고 곁에 앉은 어머니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1분이라도 빨리 이 하얀 지옥을 벗어나 안전한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무전기를 부여잡았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루프트한자 712편. 기내에 심정지 직전에 응급 환자가 있다.
연료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즉시 비상착륙을 허가해달라. 아시아 최고의 항공 선진국을 자부하며 완벽한 매뉴얼을 자랑하던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히 즉각 활주로를 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일본 관제사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루프트한자 7일이 현재 하네다 활주로에 50cm 이상 폭설 누적. 안전 매뉴얼 제사항에 의거 전면 폐쇄. 착륙 불가. 인근 국가로 기술을 돌려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규정과 매뉴얼이라는 비겁한 방패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시아에 맹주 행세를 하던 일본이 정작 목숨이 오가는 위기 앞에서는 50cm의 눈을 핑계로 가장 먼저 활주로에 불을 끄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절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기술을 틀어 베이징과 상하이로 긴급 주파수를 타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자랑하던 대륙의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륙의 민낯은 일본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상하이 푸동 관제탑은 제설 장비 한 개 초과라는 짧은 응답만을 남긴 채 통신을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레이더망에서 그들의 유도 전파마저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짊어진 비행기들이 허공을 맴돌고 있는데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항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반경 50km 이내의 좁은 상공에 저와 똑같이 버림받고 갈 곳을 잃은 에어프랑스, 유나이티드, 타이항공을 포함해 무려 8대의 초대형 여객기들이 유령선처럼 엉켜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8대의 비행기, 3,000명이 넘는 목숨, 연료 부족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객실에서는 죽음을 직감한 3,000명의 비명과 기도가 하얀 눈보라 속에 뒤섞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연료 잔량 10분, 아미르의 산소호흡기 잔량 15분, 30년을 차가운 이성으로 살아온 독일인 기장인 저조차도 이 압도적인 절망 앞에서는 조종관의 이마를 받고 신을 향해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은 붕괴했고 이제 10분 뒤면 8대의 쇳덩어리들은 영하 50도의 칠흑 같은 겨울 바다로 차례차례 곤두박질 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하 50도의 겨울 바다로 처박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 찰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가득한 무전기를 뚫고 이 미친 지옥도를 단번에 찢어버리는 기적 같은 주파수가 조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명확하고 단단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7일이 그리고 상공에 대기 중인 모든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 어프로치. 현재 기기들의 비상 상황을 완벽하게 수신했다.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이 감히 따라올 수 없다며 비웃던 그 나라. 유럽인들조차 아시아의 변방이라며 낮춰보던 바로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까?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조차 두 손 두 발을 들고 도망친 이 눈보라 속에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문을 연단 말입니까? 제가 더듬거리며 응답하려는 순간 인천 관제탑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전기를 뚫고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도 공포도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맑은 봄날 단 한 대의 경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갑고 서슬 펄은 웅장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포기한 생명들, 대한민국이 전원 인수한다. 지금부터 본 관제탑이 8대의 고도와 속도를 직접 통제하겠다. 루프트한자 7일이 귀기내 위급 환자 확인했다. 착륙 1순위로 지정한다. 즉시 고도 2만 피트로 강화하고 기술을 330도로 틀어라. 대한민국이 당신들 3,000명 모두를 살려낸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관제탑이었다면 8대가 동시에 비상착륙을 요구하는 순간 패닉에 빠져 대혼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물며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100년 만의 눈보라 속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전기 너머의
한국인 관제사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전능한 신처럼 8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프랑스 293 속도 220노트로 감속, 유나이티드 889도 유지하며 좌선의 대기. 지시는 물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졌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압도적인 관제 앞에 기계공학의 본고장에서 온 독일인 기장인 저는 철저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객실에 방송을 넣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하강합니다. 저 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지옥이지만 그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볼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저는 엔진 출력을 낮추고 5살 아미르의 희미한 숨결과 3,000명의 비명소리를 등에 업은 채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만들어낸 기적의 주파수만을 믿고 그 칠흑 같은 심연 속으로 거대한 기체를 내던졌습니다. 비행기가 두꺼운 눈구름 속으로 대가리를 쳐박는 순간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쥐어짜이듯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고도 1만 피트 아래로 떨어지자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기체를 사정없이 후려쳤고 조종석 전체가 부서질 듯이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화이트아웃 상태였습니다. 위가 어디인지 아래가 어디인지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지워져 버린 칠흑 같은 하얀 지옥.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 감각 상실의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 세계의 하늘을 누볐지만 이토록 맹렬한 눈보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설 속에서 오직 계기판의 숫자와 인천 관제탑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하나에 400명의 목숨을 걸고 강화하는 것은 유럽의 안전 매뉴얼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부기장의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그의 손은 조종관을 잡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 객실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체가 수십 미터씩 아래로 뚝뚝 떨어질 때마다 짐칸이 열리고 산소 마스크가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소음이 조종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이 요동치는 기체 뒷좌석 어딘가에서 5살 소년 아미르의 심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배터리가 방전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우리에게 복행, 즉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날아오를 기회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에 바퀴를 땅에 꽂아 넣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저 얼어붙은 영하의 바다에 수장될 운명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712, 현재 고도 1000피트. 활주로 정렬 완료. 바람 북서풍 35노트, 돌풍 주의. 무전기 너머 인천 관제사의 목소리는 이 미친 듯한 눈보라 속에서도 여전히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8대의 거대한 비행기를 분 단위로 쪼개어 유도하는 그 초인적인 집중력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 행운을 빈다, 루프트한자. 대한민국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계적인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투박하지만 묵직한 위로. 일본과 중국의 관제사들이 차갑게 전원을 끄고 도망쳤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짙은 인간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고도 500피트. 여전히 창밖은 눈보라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도 300피트. 지상 충돌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며 조종실 안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대로 하얀 콘크리트 바닥에 대가리를 들이받고 끝나는 것인가 신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리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활주로 확인. 부기장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뜨고 앞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을 기계처럼 살아온 제 이성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영하 15도의 하얀 설원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캠퍼스 위에 누군가 시퍼렇게 날이 선 붓으로 단숨에 그어내린 듯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압도적인 두 줄기의 검은 선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주로였습니다. 눈이 쌓여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질척하게 젖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이 쏟아지는 이 미친 하늘 아래서 인천공항의 활주로 바닥은 칠흑 같은 아스팔트의 맨살을 완벽하게 뽀송뽀송한 상태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일본 하네다 공항은 50cm의 눈을 감당하지 못해 3,000명을 버렸고 거대한 중국 대륙마저 제설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공학의 본고장인 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조차 이런 기상 조건이라면 활주로를 폐쇄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쏟아지는 눈은 치우는 족족 얼어붙어 빙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있는 공항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기에 이 지옥 속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마른 땅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쾅 하는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보잉 747의 거대한 바퀴가 아스팔트에 꽂혔습니다. 미끄러짐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맑고 화창한 봄날에 착륙하는 것처럼 기체는 완벽한 마찰력을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나갔습니다. 등 뒤 객실에서 터져나오는 400명의 미친 듯한 환호성과 오열 소리가 조종실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다. 아니, 대한민국이 우리를 살려냈다. 제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굵은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착륙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고 유도로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저는 조종석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대기선 뒤에 숨죽이고 있던 수십 대의 거대한 특수 제설 차량들이 미친 듯이 활주로를 향해 괴물처럼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투입되는 결사대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는 우리를 뒤따라 강하하고 있는 에어프랑스와 타이항공 등 7대의 여객기가 2분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상태. 한 대가 내리고 다음 비행기가 바닥에 닿기까지 허락된 시간은 길어야 단 2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 동안 한국의 지상 요원들은 목숨을 건 릴레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비자형 제설차가 시속 40km의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산더미 같은 눈을 바깥으로 밀어내면 1초의 오차도 없이 뒤따르던 스위퍼 차량이 거대한 브러쉬로 잔눈을 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치우고 남은 물기가 얼어붙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고온의 바람을 뿜어내는 제설차가 활주로를 바짝 말려버리며 칠흑 같은 아스팔트를 복원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자칫 차가 미끄러지거나 충돌하면 운전자가 즉사할 수도 있는 끔찍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대의 차량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활주로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량 엔진룸에서는 터질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제설 요원들의 눈빛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첨단 기계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조종하는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숭고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매뉴얼을 핑계로 이불 속으로 도망쳤을 때 한국인들은 2분마다 목숨을 걸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어 3,000명의 생명줄을 깎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종관을 놓고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선진 시스템을 맹신하며 아시아를 은근히 무시했던 저의 오만함이 이 핏빛 선명한 대한민국의 검은 활주로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얄팍한 매뉴얼도 중국의 거만한 자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오직 지독한 땀과 인간에 대한 숭고한 예의로 증명해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멈춰서고 엔진의 굉음이 잦아들 무렵 창밖으로 또 다른 기적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계류장을 미끄러지듯 뚫고 가장 먼저 우리 비행기 앞으로 돌진해온 것은 공항의 VIP 의전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렌을 미친 듯이 울리며 달려온
수대의 대한민국 응급 앰뷸런스였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한국의 의료진들이 눈보라를 뚫고 탑승교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5살 소년 아미르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이미 비상의료 프로토콜을 가동해 골든타임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러 육중한 보잉 747 여객기가 마침내 탑승교에 멈춰서고 거대한 엔진의 굉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30년 비행 인생 중 가장 비현실적인 침묵과 마주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감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에 젖어 있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여객기의 도어가 열리자마자 유럽공항의 그 느릿느릿한 의전 절차나 까다로운 입국 심사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하 15도의 꽁꽁 언개류장을 미끄러지듯 뚫고 달려온 대한민국 응급 의료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장 먼저 기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하얀 눈송이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당장이라도 죽음의 사신과 멱살잡이를 할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객실 가장 뒤편으로 달려가 5살 소년 아미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던 아이의 작은 몸이 한국 의료진의 두툼한 방한복 품속으로 안겨 들어갔습니다. 메디컬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 확보 완료. 골든타임 5분 남았다. 전차선 통제하고 즉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쏜다. 그 짧고 강렬한 외침과 함께 아이를 안은 의료진은 눈보라를 뚫고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활주로 위로 핏빛보다 붉은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며 그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매뉴얼과 절차를 운운하며 아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던 일본과 중국의 차가운 관료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오직 생명 그 자체를 향한 대한민국의 숭고한 질주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탑승교 바닥에 주저앉아 한국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절을 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남몰래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터미널로 이동하고 저와 승무원들 역시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화물 수치대 근처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7개국에서 몰려든 8대의 대형 여객기, 무려 3,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터미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 악화와 기온 급강하로 인해 공항의 외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섰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곁에 서 있던 유럽의 VIP 승객 한 명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아시아 공항은 안 된다니까. 내일 아침 도쿄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이 있는데 내 가방이 안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 당장 기계 고쳐내. 그의 오만한 불평은 제 신경을 긁었지만 사실 유럽의 상식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약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상 악화로 인한 기계 고장이라는 방송을 끝으로 직원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로 철수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정에 따라 영하 10도 이하의 야외 작업은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차가운 터미널 바닥에서 밤을 새우며 내일 아침 해가 뜨고 기계가 고쳐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심코 유리창 밖 계류장을 내다보다가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계가 멈춰선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칼바람 속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한국의 지상 작업자 수십 명이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으며 화물칸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화물칸의 해치를 휴대용 가스토치와 맨손으로 녹여가며 기어코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자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간격으로 늘어서서 일명 인간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캐리어를 꺼내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원초적이고도 투박한 릴레이.
3,000개가 넘는 그 엄청난 양의 짐을 한국의 작업자들은 오직 두 팔과 허리의 힘만으로 묵묵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그들의 머리와 어깨 위에 하얗게 쌓여갔고 얇은 장갑을 낀 손끝에서는 뜨거운 입김과 뒤섞인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기계의 힘을 맹신하던 제게 그들의 미련해 보일 정도의 집념은 신선한 충격을 넘어선 숭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기계 탓, 날씨 탓을 하며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7대의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낯선 이방인들의 짐을 어떻게든 제 시간에 전달해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 그 책임감이 영하 15도의 추위보다 더 뜨겁게 그들의 심장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의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광경을 지켜보던 VIP 승객의 입에서도 서서히 불평이 잦아들었고 수치대 주변의 수많은 외국인들은 너클 잃고 유리창 너머의 인간띠를 바라보았습니다. 약 40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수동으로 옮겨진 짐들이 수치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가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까 고함을 지르던 그 VIP 승객도 자신의 커다란 명품 가죽 캐리어를 찾아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캐리어를 찾느라 정신이 팔린 그가 수치대 뒤편 벤치에 잠시 벗어두었던 최고급 캐시미어 재킷과 현금 수천 유로가 든 서류 가방을 깜빡 잊고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달려갔지만 벤치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공항 봉쇄해. 내 가방 안에 있는 돈과 서류가 얼만 줄 알아. 누군가 이 난장판을 틈타서 훔쳐간 게 틀림없어. 그는 공항이 떠나가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극도의 혼란 속에서 가방을 방치했다면 유럽의 어느 공항이든 1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CCTV를 돌려볼 여력조차 없을 터였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인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와 차분하게 무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5분 뒤 그는 우리를 수치대 구석의 한적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품격 있는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청소용 카트 위. 그곳에는 VIP 승객의 검은색 명품 서류 가방과 캐시미어 재킷이 흠집 하나 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위를 무언가가 포근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항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낡고 투박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누빔 조끼였습니다. 걸레를 들고 다가온 60대 중반의 한국인 아주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보안 요원을 통해 말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까봐 한쪽으로 치워뒀어요. 가죽이 참 비싸 보이던데 차가운 바닥에 긁히지 말라고 제 겉옷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안에 물건들 무사한지 확인해봐요. 세상에. 이것은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비싼 가방을 지켜주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 자신의 유일한 방한복인 낡은 누빔 조끼를 기꺼이 벗어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수천 유로 현금과 중요 서류는 단 한 장도 사라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충격과 감동에 휩싸인 VIP 승객은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2장을 꺼내 아주머니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부디 감사의 표시로 받아달라는 간절한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강하게 치며 그 돈을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우리 공항 찾아온 손님 물건 지켜주는 것도 내일인데 돈을 왜 받아요? 많이 놀랐을 텐데 그 돈으로 따뜻한 커피나 한 잔 사드세요. 아주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다시 대걸레를 밀며 인파 속으로 묵묵히 사라졌습니다. 200달러면 그녀의 월급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청소라는 직업은 단순히 바닥의 먼지를 닦아내고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마음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진 숭고한 직업의식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돈을 준 채 허공에 멈춰버린 VIP 승객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공항을 무시하며 고함을 치던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명품 가방을 덮어주었던 가장 초라한 누빔 조끼. 그것은 자본주의의 오만함에 찌들어 있던 우리 서방 사람들의 오만방자한 영혼을 완벽하게 부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도덕성과 따뜻한 심장이었습니다.